당분간은 ARM의 아키텍처를 위협할 만한 건 없는데요. 유일한 게 있어요. 그게 지금 메모리를 보면 중국 쪽에 다 포커스를 맞춰서 기술 개발하다가 이게 이제 중국 말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혁신들을 시도하게 되는 거죠. 반도체 쪽에서. 이게 너무 어려워요, 용어가. 네. 인텔의 파워 비아라는 기술이 네. 게이트 올 어라운드 GAA 네. 이거 이후에 차세대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인텔뿐 아니라 삼성전자와 TSMC는 이 기술 적용에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선단 공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EUV라는 공정 도입하는 거하고 네. 그리고 이제 트랜지스터 구조가 바뀌죠. 기존에는 물고기 지느러미 모양의 핀패치라는 구조를 쓰고 있는데 네. 요거를 이제 삼성이 3나노부터 게이트 올라운드라는 공정을 도입했죠. 네. 이번에 퀄컴이 스냅드래곤을 이제 요 3나노 GAA 공정으로 의뢰를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요 기술이 되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진짜 삼성이 3나노 GAA를 잘하게 되면 선단 공정에서 진짜 TSMC한테 한판 어떤 뒤집기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고, 요 다음에 버전의 기술이 지금 이야기하는 파워 비아예요. 네. 그러니까 인텔이 상대적으로 선단 공정에서는 되게 뒤처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TSMC하고 삼성에 비해서. 왜냐하면 삼성이나 TSMC는 지금 4나노, 3나노까지 왔잖아요. 근데 인텔은 지금 10나노까지밖에 못 하거든요. 네. 조만간 이제 인텔 4라는 공정을, 인텔 4는 4나노 같은 7나노라고 해서 인텔 4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7나노예요. 근데 이제 7나노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삼성하고 TSMC는 3나노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선단 공정에서 뒤쳐졌으니까 인텔이 드라이브를 거는 기술이 파워 비아라는 기술이에요. 네. 그러니까 파워 비아라는 기술이 뭐냐면 이게 BSPDN이라는 기술하고 같은 이름이에요. 네. 그러니까 BSPDN의 또 다른 이름이 이제 인텔이 명명한 게 파워 비아인데, 그러니까 BSPDN은 뭐냐? 백사이드 파워 딜리버리 네트워크. 네. 좀 어렵죠. 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 반도체 칩이 하나 이렇게 네모난 칩이 하나 있다고 하면 기존에는 위쪽에만 회로를 다 올렸잖아요. 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트랜지스터, 그리고 시그널부, 그리고 파워부를 다 올렸는데 여기 선단 공정이 계속 될수록 요 시그널부하고 파워부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네. 그래서 선단 공정 기술을 저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에 이렇게 그 전선 케이블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선단 공정이 좀 쉽지 않은 건데, 그 중에서 제일 좀 덜 중요한 부분인 파워부를 요 칩의 아랫부분에 배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칩을 기존에는 한 면만 쓰다가 양면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덜 중요한 파워부를 아래쪽에 배치를 하고, 그러면 위하고 아래쪽에 통신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TSV를 뚫습니다. 네. 그래서 위하고 아래쪽에 통하게. 그러니까 칩을 양면으로 쓰는 거죠. 그게 파워 비아라는 기술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제 그 회로의 면적을 15% 가량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회로 배선 길이를 9% 이상 줄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인텔이 요거를 내년에 적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벌써 그 정도까지 왔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차세대 칩인 메테오 레이크에 저전력 코어가 이제 그 스카이 블루 크릭이라는 건데 거기에다가 적용했는데, 요거는 양산품은 아니고 그냥 자기들 R&D용으로 만들어 본 거고요. 요게 이제 본격 적용되는 건 2나노부터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TSMC하고 삼성 같은 경우는 2026년에 계획이 돼 있어요. 파워 비아 쪽은. 예. 그래서 인텔이 이쪽은 좀 우리가 드라이브를 걸어보겠다. 왜냐면 게이트 올 어라운드나 이런 쪽은 늦었기 때문에. 예. 아예 다른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핀팻 네. 방식을 뒤집기 위해서 삼성이 GA라는 네네. 카드를 꺼낸 거고, 그렇죠. 인텔은 이걸 또 어차피 완전히 새로운 게임의 룰을 만들기 위해서 파워 비아를 이제 굉장히 공격적으로 도입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네. 그 표준화 싸움인가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럼 인텔이 승리하게 되면 네. 삼성은 또 GAA를 해서 이때 파워비아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 GAA의 장점도 있고 파워 비아의 장점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인텔 입장에서는 선단 공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무기 하나를 확보하는 거죠. 근데 내년 양산이면 상당 수준 올라왔나 보네요. 그러니까 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인텔이 그동안 뻥친 게 많잖아요. 뻥친 게 많잖아요. 그래서 뻥친다는데 이게 되는 게 별로 없으니까 네, 또 이제 좀 지켜봐야죠. 그래도 뭐 BSPDN 쪽에서는 제일 앞서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삼성도 네. 이 파워비아 쪽에 관심을 갖고 추진은 하는 건가요? 그렇죠. 2026년부터.
그러니까 3년 뒤에 이제 적용하려고 하고 있죠. 그게 이제 아마 1.8나노나 뭐 이런 쪽에 적용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적용을 안 하고 GAA로 승부를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GAA도 하고 그 다음에 GAA 적용하고 나서 어. BSPDN을 적용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그 파워비아 기술이 네. GAA보다는 더 첨단 기술이라고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GAA도 어려운데 GAA를 바꾸는데 파워비아까지 같이 바꾸면 수율이 엄청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GAA 먼저 적용하고 수율 잡고 이게 안정화되면 그 다음에 BSPDN 기술을 적용하겠다라는 거죠. 삼성은. 그러니까 더 TSMC. 고난이도 기술은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쨌든 장점이 굉장히 많은 기술인데 굉장히 손이 많이 가죠. 네. 그 구멍 뚫어가지고 양면으로 연결하는 거니까 얼마나 반도체 만들기 어렵겠어요. 네. 와, 그러면은 이게 그렇게 벌써 또 삼성이 2026년 네.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은 실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이는데. 그렇죠. 지금 뭐 학술 세미나 같은데 뭐 이런 그런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삼성도 BSPDN 쪽은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GAA 같은 경우도 뭐 작년 하반기에 적용됐지만 이 관련된 논문이나 어떤 기술 세미나에서 나온 거는 뭐 그전 한 6, 7년 전부터 나왔었거든요. 네. 이야기는. 그러면은 네. 이 파워비아 BSPDN 기술이 네. 이제 좀 더 이렇게 퍼지게 되면은 네. 좀 수혜를 얻는 기업은 네. 무엇이 있을까요? 이게 놀랍게도 어드밴스드 패키징 관련 업체들이 수혜를 봐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웨이퍼에다가 구멍 뚫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TSV죠. 네. 네. 그리고 칩을 또 얇게 갈아야겠죠. 그리고 거기 그 구멍에다 구리를 채워서 또 CMP 가공을 해야 되죠. 그러면 기존의 어드밴스드 패키징 업체가 그대로 수혜를 보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또 한미 반도체 이오 테크닉스. 네. 그리고 CMP 쪽에서는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이런 회사들이 수혜를 보는데 국내 업체들은 사실 실질적인 수혜는 없어요. 그런데 아마 관련주로 해서 엮여서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CMP 장비를 하는 KC텍. 네. 그리고 요 KC텍이 장비를 하고 또 소재도 합니다. CMP 슬러리라는 일종의 치약 같은 거거든요. 액체에다가 알갱이 작은 거 해서 이렇게 싹 문지르는 건데 네. 그 CMP 슬러리 하는 회사는 솔브레인, 동진 세미캠 네. 뭐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이 파워비아 기술에 대해서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네네. 이영수 대표님 통해서 이 수혜주 많이 좀 공부를 해봐야겠다. 네. 그러면 또 먼저 선진입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우리 얼마 전에 하이브리드 본딩 막 이야기 엄청 네. 그래서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 수혜주들 막 올랐잖아요. 네. 하이브리드 본딩 적용되는 시점이 2026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시장 그만큼 빨리 땡겨서. 그러네요. 3년이면 빨리 네, 땡겨서. 그래서 BSPDN 기술도 언제 부각될 수 있는 거죠. 언제든지. 네. 그렇군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ARM이 네. 이게 그 몇 달 전만 해도 삼성이 뭐 인수한다, 네네. 뭐 소프트뱅크가 판다 뭐 이런 네네. 얘기 있었던 것 같은데 나스닥 그렇죠. 상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건 어떤 이슈로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매각을 하려고 저기 소프트뱅크에서 지금 소프트뱅크가 대주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프트뱅크가 75% 지분 가지고 있고 손정희 회장이 만든 비전 펀드가 25% 가지고 있는데 네. 요걸 이제 지금 그 소프트뱅크도 그렇고 비전 펀드도 그렇고 지금 현금이 되게 부족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음의 지분을 팔려고 했는데 네.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음이 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독점 사업자라서. 독점이라서. 네.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에 승인받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퀄컴도 암 인수하려고 계약금까지 줬다가 승인 못 받아서 계약금 떼였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도 맞아요, 인수하려고 엔비디아. 네 하다가 계약금 떼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소프트뱅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글로벌 당국에서 각국 당국에서 승인을 안 해준 거예요. 근데 그거 떼인 거예요?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안 주죠. 계약금이니까.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네.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상장으로 선회한 거고 그래서 나스닥에 상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분을 삼성이 일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어떤 그 프리 IPO에서 뭐 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 ARM이 지금 독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독점적 지위는 네, 뭐 상장을 만약에 한다 네. 봤을 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 그 저전력 설계 쪽 칩은 ARM의 아키텍처를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로 미국이 ARM에다가 압박을 가해서 중국한테 그 아키텍처 제공 못하도록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암 차이나. 음. 그러니까 암에 중국 지사가 반란을 일으켰죠. 어. 중국 정부가 이제 이렇게 사주를 해서. 그래요. 예. 그런 이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이 보복을 한 거죠. 그래서 그래요? 선남공정 그걸 보복을 한 거죠. 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당분간은 암의 아키텍처를 위협할 만한 건 없는데요. 유일한 게 있어요. 그게 리스크5라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RISC5라는 기술이고, 네. 요거는 이제 싸이5라는 회사가 개발한 기술인데 일종의 약간 리눅스처럼 오픈 플랫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암 아키텍처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인데 약간 오픈 소스처럼 쓰이는 건데 와. 요거를 사실 싸이5라는 회사의 지분을 SK 하이닉스가 꽤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네, 한 9%대 정도 가지고 있어요. 이야, 대단해요. 그리고 중국도 리스크5 쪽으로 되게 관심 많아요. 왜냐하면 암의 이거 무기화 전략을 겪었기 때문에 리스크5 쪽으로 되게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리스크5를 또 약간 드라이브를 거는 사람이 있어요. 반도체 설계 쪽에서 거의 최고 권위자인 짐 켈러. 텐스토렌트라는 회사의 대표이사인데 네. 이분은 쟁쟁해요. 이게 레퍼런스가. 애플의 A 바이오닉 칩 있죠. 네. 애플의 AP 설계했고요. 그리고 AMD의 젠 아키텍처 있죠. 멀티코어를 설계한 사람이에요. 멀티코어라는 컨셉을 만든 사람이고요. 그리고 AMD가 망할 뻔했는데 살려놓은 사람이에요. 그 젠4 아키텍처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테슬라 풀 셀프 드라이빙 칩 설계한 사람이고요. 진짜? 한 사람이 더 있어요. 한 사람. 그리고 인텔의 지금 그 사파이어 레피즈 같은 이런 구조, 칩넷 구조, 야. 그리고 조만간 나올 에로 레이크를 설계했던 사람입니다. 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나가면 괴물 같은 반도체가 퉁퉁퉁 나와요. 네. 그 사람이 짐 켈러인데 짐 켈러가 리스크5에 되게 관심 많아요. 그렇군요. 네. 이 리스크5라는 대안 기술에 대해서 네네. ARM의 독점을 막기 위한 그것도 있고 약간 그 엔지니어들은 기본적으로 어디가 독점적인 걸 되게 싫어요. 뭔가 약간 아나키스트적인 성향들이 있거든요. 성향들이 있어서 약간 싫어하는. 근데 짐 켈러가 요즘에 우리 국내 기업들하고 굉장히 많은 협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사실은 삼성도 이 사람 영입하고 싶어서 엄청 공을 들였거든요. 이거 삼성뿐만 아니라 전 세계 테크 업체들이 짐 켈러 영입하려고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그럼 이분은 애플에 있다가 네. AMD 있다가 테슬라에 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네, 거예요? 인텔에 있다가 꼭 한 2, 3년씩 일하는데 이거 거기서 재밌겠네 하면 하시고. 네, 그런 분이에요. 야, 네. 그렇구나. 그래서 ARM이 또 이렇게 나스닥에도 상장을 하면은 전 세계에 관심이 또 몰릴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이제 사실 암의 어떤 지배력에는 우리 기업들의 어떤 그게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싸이5의 공동 창업자 중에 한국 사람이 계세요. 그래요, 또. 네. 지금 국내 그 삼성의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세미5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왠지 비슷하지 않아요? 싸이5, 네. 세미5. 그래요. 세미5의 대표이사가 아마 싸이5 창립 멤버실 거예요, 아마. 네. 네. 이런 정보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5를 가지고 이제 칩 설계를 하려는 니즈들이 많아지고 있고 리스크5로 전환되면 우리 국내 기업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칩 설계 쪽에서는 우리 국내 업체들의 점유율이 참혹하거든요. 2%도 안 돼요. 네. 근데 이 ARM이 저전력 반도체 쪽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아직도 미래도 유망한가요? 유망하죠. 근데 사실은 그 ARM의 아키텍처를 가지고 설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X86 계열. 그러니까 지금 AI 서버랑 PC 쪽. 그러니까 유선으로 쓰는 디바이스는 X86 아키텍처를 아직 쓰는데 배터리를 쓰는 모든 디바이스는 ARM 아키텍처. 그렇죠. 배터리를 쓰면 전력이 쓰면 안 되니까. 열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율주행차용 칩도 다 ARM 아키텍처 기반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ARM 그리고 이거에 또 대한 기술의 상당 부분의 지분을 갖고 있는 SK 하이닉스. 이런 쪽에 또 투자의 기회를 미리미리 공부해보고 발견해도 되게 재밌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짐 켈러의 텐스토렌트라는 회사가 최근에 1억 달러를 펀딩을 했어요. 1억 달러 펀딩을 했는데 거기에 70%가 우리나라 기업이 들어갔어요. 그래요. 네. 현대차 그룹이 50% 들어갔고요. 그 5천만 달러. 그러니까 현대차가 3천만 달러, 기아가 2천만 달러 투자했고 삼성에서 2, 3천만 달러 정도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래서 짐 켈러의 텐스토렌트 칩을 삼성 파운드리에서 생산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LG도 짐 켈러하고 협력을 해요. 야. LG의 차세대 AI 반도체인 알파10이라는 칩에 짐 켈러의 텐스토렌트 기술이 꽤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네. 참 이런 말씀 들으면은 진짜 네.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좀 비관하고 안 네. 좋게 보는 시각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결국은 또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만큼 또 발전하고 세계의 거의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서 이걸 한 단계 밟아왔다는 것이구나 이런 소식 뉴스를 접하면. 그렇죠. 이게 사실 저는 이제 약간 반도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스탠스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딱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뭐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60%를 중국에 의존하잖아요. 40%가 중국이고 20%가 홍콩이면 사실상 60%를 중국에 의존하는 건데, 그래 중국이 이제 망가지니까 큰일 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요런 게 언제 있었냐면 한한령이 생기면서 한국 어떤 미디어 앤 콘텐츠가 큰일 났다라고 맞아요. 했는데 중국이 막히니까 전 세계 K-팝이 맞아요. 됐죠. 그러니까 반도체, K 반도체도 이렇게 뭐 짐 켈러하고 막 이렇게 발빠르게 대응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기업들이 그만큼 대응력이 빠른 거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이게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진짜 그때 엔터 쪽 맞아요. 그 말씀 좀 들어보니까 네. 그 아무래도 동양계 쪽이고 네. 시장이 크고 하니까 중국 쪽으로 집중했는데 이게 막히면서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서양이나 이런 쪽, 뭐 중동이나 이런 쪽으로 시장을 돌렸는데 거기서 이제 터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캡티브 시장이 큰 거는 장점일 수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한국 콘텐츠들을 보면 다 중국에 맞춤으로 하다 보니까 퀄리티가 되게 떨어졌었거든요. 야. 왜냐면 중국은 생각해보세요. 무슨 변호인이나 맞아요. 택시 운전사 같은 그런 사회적인 이슈를 못 다루죠. 네. 그러니까 맨날 로맨틱 코미디만 했었던 거죠. 그리고 중국 사람이 좋아하는 스타들 써가지고 하니까 그냥 그저 그런 작품들만 나왔는데 이게 전 세계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소재의 다양화, 주제의 다양화, 그리고 배우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떤 캐릭터 있는 배우들을 쓰게 된 거고. 네. 똑같은 거예요. 지금 메모리를 보면 중국 쪽에 다 포커스를 맞춰서 맞아요. 기술 개발하다가 이게 이제 중국 말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혁신들을 시도하게 되는 거죠. 반도체 쪽에서도. 그러니까요. 진짜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드라마, 뭐 한국 영화 별로다 이런 생각을 겉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조금 느끼곤 있었는데 네. 요즘에 뭐 넷플릭스, 디즈니 이런 데 보면 너무 재밌어요. 그렇죠. 손을 놓을 수가 없어요. 눈을 뗄 수가 맞습니다. 없어요. 한번 보기 시작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파괴적인 혁신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 그 데미안이라는 책에서 보면 네. 그렇잖아요. 그 알이라는 거는 그 새한테는 하나의 세계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알의 껍질을 깨지 않으면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세계를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의 세계를 망가뜨려야 되는 거죠. 짐 켈러라고 하셨네요. 네네. 와, 그 짐 켈러의 파트너십 그런 네. 것들이 씨를 지금부터 뿌려가지고 네. 어떻게 열매로 나올지 되게 궁금해집니다. 그렇죠.